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0월의 첫 출발 증시는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이 10월 말일쯤 되었을 때, 야, 그때 샀어야 됐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반등이 시작점이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유가가 5%나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을 줄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유가가 또다시 엄청나게 올라서 90달러, 100달러 이거 뚫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 100만 배럴 감산이 확정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결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봤지만 유가 예측은 정말 힘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겨울 되면 유가가 뭐 15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어느덧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90에서 100달러까지 가기도 어렵다라는 예측이 있긴 하지만 이 예측도 정확히 맞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감산이 나온다면은 유가 상승 요인은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관련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도 당분간 좋은 흐름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면 테슬라는 폭락을 했다는 소식.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테슬라 혼자 8.6%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강하게 반등하는 와중에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공부했던 그거네요.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부분, 그리고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한번 보자면은 37만 대를 인도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34만 대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쉬움이 나온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쇼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공개를 하지 굳이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JP 모건은 비중 축소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라는 거겠고, 그런데 가보면 골드만삭스는 매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 테슬라를 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동차 구매 추세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흐름이니까 그 안에서 테슬라는 수혜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테슬라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장세가 조금만이라도 꺾이면은, 그러니까 위에 보다시피 전년 대비 몇십 프로나 성장을 했지만 예상보다 꺾이는 이러한 수치를 나타내면은 주가가 또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를 무조건 사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과연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비투가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오전 기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00밖에 안 되는 걸 딱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락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역대급 하락이 나타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9월 22일에는 19조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일에는 17조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고, 아마도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이 하락도 더 거세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비중도 20%까지 올랐다가 10.4%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최하까지 내려온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아무리 못해도 이제는 무릎쯤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10월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10월 코스피 전망을 한번 봐야겠죠. 10월 코스피 상단은 2380.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으시면 진짜 놀라실 것 같아요. 2380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10% 정도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만약에 증시가 10% 정도 오른다면 우리 계좌는 한 10에서 15%, 많게는 20%이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상단이 2380인가 봤더니 KB, 교보,
다올, 신한, 한국 이러한 증권사의 전망을 모은 다음에 그 평균치를 내봤더니 238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낮은 곳도 있겠죠. 낮은 곳은 신한투자로 2300을 제시했으며 가장 높은 곳은 다올투자증권으로 2500으로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강하게 제시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들의 선업종을 봤을 때 가장 많이 꼽힌 게 뭔가 봤더니 자동차, 음식료, 2차전지 이 세 가지 섹터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뭔가 보니까 늘 나오던 그 친구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죠.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다 빠질 거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망도 나쁜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자동차, 음식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안전한 주식은 이러한 기업들 아니겠는가라고 제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첨언하자면은, 만약에 증시가 지금 그냥 2200 이 정도 라인에서 완전 박스를 만든다면은 자동차, 음식료, 2차전지 이 친구들이 좋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면 이제 좀 증시가 반등을 한다, 2300, 2400까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9월 이전에 주도주를 하던 친구들, 뭐 예를 들면은 네옴시티 관련주 아니면은 태조 이방원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또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4%나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이게 바닥의 신호일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는 거겠죠. 게다가 내년까지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 그러니까 완전 나쁜 예측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스마트폰, TV 등 판매 둔화가 있을 것이며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실적이 나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신한증권은 목표가를 7만원을 제시했고 그 와중에 매수는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한증권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다만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죠. 저 기르시랑 삼성전자를 이제 자주자주 공부를 해봤었는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 5만원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름들이 그걸 듣고 아유 속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각이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런데 2019년 1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도 단기 주가 상승이 나온 적 있었기에 올해 4분기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또 일본 위로 미사일 날려. 야,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매우 기분이 나쁘고 뭔가 엄청난 보복이 나와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쭉 날려버린다면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주 내내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는 뭐하냐,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사건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5년 만, 그러니까 17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제2얼럿을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2얼럿은 국민보호에 관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즉시 지자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긴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NHK 방송은 정부가 이날 홋카이도 그 다음에 아오모리에 피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결국은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결국 증권시장 안정펀드 증안펀드라고 하죠. 이거를 재가동한다고 하며 시일은 생각보다 빠르네요. 10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특히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서 공매도 금지도 같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증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지금까지 안 꺼낸 거 보면은 아마도 한 2천이 깨져야지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와 증안펀드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안펀드라는 거는 결국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천이 깨지면은 1조 원을 쭉 집어넣는다, 그러한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2천까지 밀리면은 완전 매수 주체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주가는 반대 매매가 펑펑 터지면서 완전 호가창이 빌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몇천억 아니면 1조 이런 금액이 들어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겠죠. 적게는 몇 프로, 많게는 4%, 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증안펀드는 다시 주가를 2,500, 2,600 이렇게 돌려놓는 추세적 상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하방만 지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안펀드가 딱 나오고 난 다음 주가가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증안펀드의 힘이 얼마 안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보통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정말 맛있는 공매도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안펀드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잘 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외국인만 또 큰 돈으로 돈 버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안펀드를 할 때 공매도 금지도 같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때도 증안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0이 깨지면은 증안펀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1,500을 깨지 않고 다시 쭉 반등해서 결국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번에도 이러한 증안펀드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하방을 딱 받쳐주고 실제로 지수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방을 지지하고 이제 매수 주체가 조금씩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쭉쭉쭉 올라가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걱정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걱정되는 이슈 중 하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라고 합니다. 이게 2008년 리먼 사태처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CS가 자본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접촉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짙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CS의 5년 만기 CDS 신용 디폴트 스와프의 프리미엄이 최고 350bp까지 올랐으며 1년 만기는 450bp까지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CS의 CDS가 이렇게 뛴 것은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며 그때가 바로 금융위기였죠. 그리고 1년 만기가 450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1년 내에 이 회사는 파산할 위험이 크다고 본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탄탄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먼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맞아봤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과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커질진 모르겠지만 홍다 사태 때도 그랬죠. 완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냥 다 봉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항공사들 비상.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 LCC들이 올 3분기 말 기준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항공기 구매 그리고 리스 과정에서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환율이 폭등하면서 그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무리 환율이 올라도 뭐 피해가 그렇게 크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2,500억의 순손실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완전 메롱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이 자본 잠식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 빠진 항공사들은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땡겨와야지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본 잠식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요건이라서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항공주 투자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여행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저 효과로 일본이 한국 여행지보다 더 싸다, 이러한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롯데관광개발이 꺼낸 11월 3박 4일 일정의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436개 전 좌석이 모두 판매가 완료가 되었으며 1인 기준 169만원의 고가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은 현재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노제팬이 있었죠. 그러한 노제팬까지 했던 터라서 일본에 억눌린 수요가 나오는 중이라고 하며 이 와중에 또 상대적으로 올상을 짓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때까지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가 위기감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내년에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로 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최근 2년간 제주도를 많이 갔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입니다. 네이버가 너무해. 오늘 네이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막 4%씩 5%씩 오르고 삼성전자도 4%나 오르는 그러한 좋은 장인데 네이버 혼자 7% 아니 8%나 급락하고 있네요. 오늘 오전에 마침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그리고 JP모건이 목표가를 하향시켰다고 하네요. 자,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두 단계 내렸으며 그 말인즉슨 중간에 중립 투자 의견을 스킵을 했다는 거겠죠. 목표 주가도 17만원으로 무려 48%나 반토막이나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두 단계나 낮춘 거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지금 네이버를 나쁘게 본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JP모건은 중립으로 유지하며 목표가를 22만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의견이 나오자 네이버가 오늘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8%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카카오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을 오늘 나타내고 있죠. 네카오 주주분들이 조금 힘이 빠지는 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네이버가 인수한 기업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시마크를 2조 3천억에 취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당근마켓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가장 큰 패션 C2C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근마켓은 우리가 팔고 싶은 거 전부 다 팔지 않겠습니까? 당근마켓을 통해서 가구도 살 수 있고 이러한 옷도 살 수 있으며 하물며 중고차까지 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포시마크는 패션에 관련된 C2C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당근마켓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바로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한정된 카테고리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버티컬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국의 크림, 일본의 빈티지시티, 유럽의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등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투자를 했는데 꼭 좋은 결과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낮직 밤배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낮에는 직장 그리고 밤에는 배달이라는 소리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 5년간 5.8%나 증가를 해서 지난해 한국 1인 가구는 무려 33.4%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1인 가구 중 10명 중 4명은 투잡 쪽이라고 하는데요. 낮에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배달을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앱테크 그리고 소셜 크리에이터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투잡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잡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욜로라는 거는 옛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득 가운데 저축 비중이 무려 44%로 2년 전 대비 9.8%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확실히 2년 전이랑 지금이랑 1인 가구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서기릿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예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내년 1월 미국 페드가 통화정책을 전환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폭락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금, 은을 매수하자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내년 1월에 미국 페드가 통화정책을 전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을 전환을 만약에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근거는 바로 얼마 전 영국의 통화정책 전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통화정책을 확 돌려버리자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년 1월에 페드도 통화정책을 전환하면 달러가 급락하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의 생각도 뭐 급락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세가 바뀔 거라고 머지않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영원한 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장기간 거의 1년에서 2년 이렇게 달러가 쭉 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한때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렇게 19만 9,600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꽤나 조정을 많이 받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의 목표가 27만원 사실상 지금 거의 2배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바로 3분기 중국 현지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절대적 이익 규모가 국내 소비재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NF의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 23년 영업이익은 8,300억으로 아무래 4천억 대비 2배를 벌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24년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해 LG생건 1조 1,700억을 넘본다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FNF의 시가총액은 5조 2,700억으로 아모레퍼시픽이 5조 9천억인데 이거보다 낮고, 그 다음에 LG생건 9조 8천억인데 여기보다 낮다는 거는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의견이라는 거겠죠. 물론 업종이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소비재로 봤을 때 왜 FNF가 이러한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한 의문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진짜로 10% 넘는 성장 쭉쭉쭉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내년 예상퍼가 10은 당연히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한 가지 걱정은 중국에 조금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기업처럼 중국에서 또 무슨 일 생기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장이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